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텔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굉장히 또 긴장하시면서 시들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울텔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긴장을 그렇게 크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긴장 많이 했어요. 뭐 그럴 수 네. 있죠. 예, 예. 일단은 뭐 크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옴니버스 형식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40 언저리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남들과 좀 다르고 남들한테 말 못했던 그런 네. 이야기예요. 그쵸. 이제 좀 시대적 순서대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타임라인으로 가는 게 저도 기억하기 편하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소울텔러죠. 네, 일단 이야기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반박하실 분들은 무조건 그분들 말씀이 맞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약간 선택적 조건부 영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약간 뭐 느끼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오호, 예. 근데 이제 그게 시작된 게 좀 어릴 때부터인데 태어날 때 그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거꾸로 섰다 그러죠? 다리부터 나오는 출산 시. 위험한 상황인데. 예.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게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이제 숨이 멎은 채로 태어난 거죠. 다행히 탯줄이 목에 감기거나 하진 않아서 그때 간호사님들이 처치를 해주셔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저산소증이 왔을 때 숨이 튀었어요. 그렇게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뭐 크게 잘못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가지고 결혼을 하셔서 네. 결혼식을 제 돌을 지나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 속초라는 곳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촬영을 하시는데 저를 저희 고모가 안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없어진 거예요. 고모가 한눈 판 사이에. 예.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모두 난리가 나셨죠. 찾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 프론트에 계시던 분이 저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아기를.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데리고 갔다. 그래서 막 그 아주머니의 입실 기록을 찾아서 경찰들이 와서 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길을 잃고 부모가 없는 것 같길래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려고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살짜리가 어떻게 혼자 길을 잃고 헤매요. 그런 일이 있었고 예. 다시 찾아와서 저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무사히 자랐죠. 3살까지 네네. 자랐어요. 3살 때. 저희 집이 이제 지형적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설악산 들어가는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큰 집이 그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북방식 한옥이라는 게 있어요. 오. 이제 본체가 있고 본체 오른쪽에 부엌이 있고 아궁이 떼는 부엌, 그리고 그 옆에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같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예. 그 마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3살쯤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제 돌봐주고 마당에서 놀고 마을 어른들이랑 같이 콩깍지 같은 걸 까고 계셨대요. 그런데 가을이었는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당에 놀다가 할머니한테 뛰어가더니 3살짜리가 할머니 치마를 파고들었대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왜 그래 놀라서 물어봤더니 3살짜리가 너무나 또박또박 낮은 목소리로 저거 나 잡으러 오는 거야. 저거 나 잡으러 와서 나 숨어야 돼. 예.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내가 큰 소리 들으니까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고 무서워. 어른들은 이제 놀려주느라고 거기서 안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숨어야 돼. 이거는 그 당시 마을 어른들은 항상 저를 보면 하셨던 얘기였어요. 예. 근데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있죠. 뭔가 굉장히 애매한 사람들. 어떤 일을 해도 탑은 안 되고 바닥도 아닌데 중간쯤 사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이제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원장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고 음악적으로
크게 입시도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보통 아실 거예요. 이제 체른이 100을 떼고 30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넘어가질 못해요. 거기까지는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데 그런 식이었어요. 이제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돌비님한테 보내드린 얘기 중에 종교를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가 6살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얘기인데 제 동생이 저랑 1년 차이가 나는데 장애가 조금 있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는 약간 소외되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저는 주목을 받지 않아요. 한쪽으로 미뤄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도 다니고 동생이 강원도 속초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왔다 갔다 진료도 다니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 분들께서 종교를 권유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유치원을 갔다 집에 왔더니 방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 방이라고 특별히 분홍색 야광 십자가를 예. 그거를 이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는 그날부터 잠을 잘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 쪽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는 편인데도 예. 그 공포심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야광을 제가 항상 수건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해도 집에 모든 방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거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셔서 나 이게 무섭다 너무 치우자.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에 처음 가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대요.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는 또 종교를 안 좋아하셔서 안 계실 때 찬송가 그걸 틀어놓으셨어요. 그럼 저는 집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항상 숨어 있다가 해가 떨어질 때쯤이면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닌 것들을 좀 느꼈어요. 이제 숲에 들어가면 나뭇가지 위에 동그란 물체들이 둥둥 떠 있다거나 숲속에서 걸으면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렇게 많이 공포에 시달리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시들무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미신에 관한 얘기 중에 그 책상, 의자 빼지 말라고, 빼놓지 말라고. 빼지 말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겪어본 고통이 뭐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깨가 아프면서 두통이 심하게 와요. 처음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몰랐는데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 애들이 어디서 괴담 같은 걸 많이 듣고 오잖아요. 그중에 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무속인이셔서 그런 얘기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 어깨가 너무 아파. 맨날 책상에 앉아있으면 집에서 그래서 공부를 못해. 바닥에 엎드려서 해야 돼. 그랬더니 그거 위에 귀신이 밟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를 놀리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때는 싸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책상의 의자를 빼놓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형체가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 방 천장에서 목을 메고 있는 듯한 여자의 형체가 발버둥을 치는 그런 형상이 있었고 이게 진짜구나. 어린 마음에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생겼구나 하고 그냥 다시 잠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보진 못했어요.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렇게 그냥 어린 시절을 굉장히 그런 거에 많이 시달렸어요, 사실은. 저희 집 옆에 우물도 있고 150년 이상 된 밤나무도 있고 누가 봐도 여기는 사람이 살 터가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한 얘기가 나올 건데 대략.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시달리면서 중학생이 됩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소심해져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소심해져 있는데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한 2명 정도랑만 어울렸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가 끝나면 보통 애들은 모여서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놀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강제로 뭐 저녁 때까지 공부를 시키던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그 시립도서관에를 자주 갔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에 대한 면역이 없으니까 그게 왜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돈도 없고 하니까 도서관을 이용을 한 거죠. 도서관에 가서 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솔직히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때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거기 계시던 사서 한 분이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방학 때 뭐 하니? 그래서 별거 없는데요 했더니 그러면 넌 어차피 학교에서 봉사활동 점수도 필요한데
책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다고 학교에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돼서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가 선택적 여한이 된 큰 예.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중학생한테 거기서 큰 일을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봉사활동은 청소나 책 정리 정도를 시키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전산화를 시작하던 때라서 그거를 맡겼어요. 저랑 같이 갔던 친구하고 저한테 기존에 이제 오래된 장서들을 컴퓨터에 제목하고 일련 번호하고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킨 거를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그거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책을 한 권을 발견을 합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요. 그냥 너무나 심플하게 기라는 책이에요. 기라는 책이고 70년대 중반에 발행이 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좀 흥미가 가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면 누구나 마음속에 흑염룡 한 마리씩은 키우던 때니까. 예. 있죠. 예. 네, 강력하죠. 있죠. 강력하죠. 그거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사수님한테 이거 제가 빌려가서 봐도 되냐고 해서 그 책을 빌려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이 저자나 이런 것도 기억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희한한 책이에요. 기라는 거를 지금 생각하면 유사과학인데 외국의 무슨 논문의 어떤 에너지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기,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가 짬뽕으로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제 상황이랑 대입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데 계속 그냥 봤어요. 보고 있다가 제가 따로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 책으로 솔직히. 그래서 저는 스승이 없는 공부와 수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제가 직접 행했고 실험을 해봤던 것들인데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따라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예.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사물에는 에너지가 흐른다. 그 에너지는 서로 상호적인 작용을 한다. 근데 지금 여기 듣는 분들 중에 영아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보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런 약간 맥락이 같더라고요. 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사람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무슨 가시광선 안에 있는 파장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허공응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무 두 그루를 놓고요. 그 나무 둘 사이를 계속 응시를 해요. 눈물이 날 때까지. 눈물이 나도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보다 보면 나무에서 어떤 연기 같은 게 스물스물 보이는 시기가 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 있는 호흡법 깊게 들이마셨다 최대한 숨을 참고 내뱉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떤 연기 같은 아지랑이 같은 게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착시라고 할 수도 있고 숨을 참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걸 믿고 보다 보면 그 흐름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막 보여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거를 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은 또 숲속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시골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렴풋한 사람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연기가 왔다 갔다 하는 듯이만 보이다가 저런 게 보이지? 그렇게 느끼고 이제 또 그걸 잠깐 멈춰요. 근데 그게 약간 그때부터 뭔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책을 막 살펴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가 써 있어요. 사람은 어렸을 땐 누구나 귀신을 본다. 귀신은 기의 형상화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라면서 귀신을 보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으로 귀신을 보는 능력을 삭제시킨다, 스스로. 예.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저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애들 귀신 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는 단어 중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 인간의 눈으로 자외선과 적외선은 볼 수가 없다. 기의 형상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근데 외국의 무슨 대학의 어떤 논문에 의하면 어떤 장비로 봤을 때 어떤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의 파장 사이에 이상한 형상이 도형화를 그리기도 한다. 이거구나. 이거를 좀 내가 파고 들어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겁은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못하죠. 그래서 친구를 하나 끌고 옵니다.
같은 흑염룡을 키우는 친구를 끌고 와서 둘이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어머니가 불가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런지 기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뛰어나요. 저보다 더 빨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거에 너무 빠져갖고 거의 반년 가까이 둘이서 그거를 서로의 비밀로 수련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친구는 그거에 흥미를 잃고 저도 이제 뭐 중학교 2학년이 관심사가 너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잃고 살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전에는 정말 그냥 이게 내 상상인가 망상인가 생각할 정도로만 느꼈던 게 어느 순간 이제 빈도는 줄었는데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로 넘어가서 그 사이에 그냥 잔잔하게 갔어요. 큰 일은 없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뭐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새로 이사간 집이 너무 이상하다.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좀 부도가 나신 거죠. 예. 그래서 속초시에 있는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산자랑 밑에 있는 거의 판잣집에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가요. 네.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셨고 아버지는 다른 쪽으로 이제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시고 할머님께서 와서 이제 친구와 동생을 돌봐주시는데 네. 판잣집이라 뭐 벽과 벽 사이도 굉장히 좀 뭐 방음도 안 되고 방이 많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 많이 받고 집에 뭐 들어서 자는데 할머니가 거실이라고 쓰이는 공간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호흡을 잘 못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꺽꺽대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너무 놀라운 걸 봤다 이거예요. 할머니랑 똑같이 생긴 할머니가 할머니 가슴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할머니 목을 조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도 성격이 굉장히 욱하는 친구라서 자기가 본 게 뭔지는 모르고 내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쌍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가 센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친구를 쓱 보더니 씩 웃고 사라졌대요, 그냥. 그리고 한 이틀쯤 후부터 그 판잣집이라 문이 옛날 창호지문 아세요, 혹시? 다 이제 창문이 없고 창호지문으로 돼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뭐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일어나셨고 친구만 본 거고 밖에서 창호지를 이렇게 손으로 턱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면 황토 진흙 같은 걸 뭉쳐서 던진 것처럼 이 문이 다 지저분해져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산이에요. 복숭아 과수원이 있고 산이 있고 그거밖에 없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인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가끔 이런 걸 보고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학생들이 뭐 무속인을 찾아갈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 친구 입장에서 네.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넌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너네 집 뒤에 복숭아 밭이라며. 그쪽에 우리는 여기가 이제 동해안이니까 바닷가 쪽으로 난 가지 있을 거야. 가지 하나를 문에다 걸어놓고 하나 들고 있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나타났던 귀신 나면 그걸로 후려치고 밖에는 그냥 나뭇가지만 걸어놔. 그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던진 말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현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도 얘 좀 이상하다. 거의 그때부터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해마사나 도사 취급을 받게 돼요. 근데 전 사실 귀신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때 당시에.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20살 때까지 해가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후레쉬를 들어야 되고 집 옆에 우물에 항상 어떤 여자가 서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게 군대를 가면서예요. 군대에서 희한한 경험을 한 거를 2가지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야간 경비 근무를 들어갔어요. 초소 근무죠. 비가 오는 날이었고 제가 사수라서 저는 부대 영내 방향을 보고 부사수는 바깥을 보고 있었는데 비가 살짝 오는 5월쯤이었어요. 5월. 좀 추웠거든요. 추워서 그때 부사수한테 너 졸리면 좀 자라. 한 20분 졸아라. 내가 보고 있을게. 그런데 이제 새벽 2시 반에서 3시 넘어가는 때쯤에 영내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부가 내려오는 줄 알고 부사수한테 옆에 있던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고 깨워서 이제 암구어를 하려고 그 앞에 있는 포대를 쌓아놓은 그쪽에 몸을 숨기고 암구어를 시작하려고 영내 쪽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간부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한 8살쯤 되는 뭐야? 얼굴이 너무나 하얀 여자아이가 그 왜 흔히 우리가 몽실이 머리라고 하는 단발 있죠? 그 단발에 까만 우산을 들고 예? 종아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까만 옷을 입고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걸어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얼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 앞에 내려와서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고 저희 유병초소에서 영내에서 이제 제 기준으로 오른쪽 길로 가면 같은 영내에 있던 방공대 초소가 나와요. 그 초소 쪽으로 가는 거를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그냥 홀린 것처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없어지고 방공대 초소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그냥 그쪽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아이가 총을 발사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서. 부대가 팔컥 뒤집혔죠. 예. 뭐 이제 5분 대기조 튀어나오고 막 경광들 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영내 CCTV로 봤을 때 그냥 그 친구는 자기가 왜 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근데 이제 뭐 그쪽은 난리가 났죠. 그쪽 방공대 경계조는 야 너네 안전장치 안 했냐, 사수 뭐 했냐, 관리 안 했냐, 왜 공포탄 아니고 실탄 들어가 있냐,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뭐 영창도 가고 간부도 징계 줄줄이 받고. 근데 제가 그걸 본날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저희 이제 교대해야 되는 순번 아이 둘이 당직실에서 이제 둘이 자고 있는데 둘이 사이가 원래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는데 둘이 이제 교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난리가 막 나고 대기조 다 들어서 자고 이제 거의 막타임 말번 근무를 교대를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행정반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네가 말번까지 서라. 그리고 아침에 다 중대장실로 와서 대기해라. 둘이서 당직실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선임과 후임.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다 퇴근도 못하고 영내 대기. 상근 예비역이어서 저희는 퇴근을 했었거든요. 영내 대기가 돼서 네. 뭐 조사 받고 중대장이 와서 행보관부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와. 저희도 짜증이 많이 났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 못하니까. 상근에게 퇴근을 못한다는 건 굉장한 공포예요. 예. 그래도 저희 유병조장이 너네 둘이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유가 없었대요. 둘이 다툰 것도 아니고 너무 사이가 좋은데 후임이 선임을 깨웠는데 평소 같으면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한 번에 못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후임이 갑자기 짜증이 막 솟구치면서 그냥 이놈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워커를 신은 발로 그냥 어깨 쪽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선생님도 일어나서 뭐야 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저희 조가 다 경계에서 빠지고 다른 인원들로 경계 근무가 투입되고 싸운 당사자 둘은 영창을 가고 저희는 이제 작업병으로 빠지게 돼요. 이게 부대에서 겪었던 좀 무서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얘기들은 서사가 없어요. 귀신에 대한. 저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사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작업병으로 갔을 때 이제 그 신병으로 들어온 후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보통은 신병 선임이랑 묶어서 작업을 보내는데 한 달 정도 된 친구였는데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오며 가며 같은 분대는 아니니까 같이 근무는 하지 않았었는데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비군 중대다 보니까 동원 부대다 보니까 평소에는 인원이 없고 교장 관리를 나가요, 작업을. 근데 숲속이고 뭐 각계전투 교장 있고 하다 보니까 나무도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예초 작업을 하는데 정말 이 갓 들어온 이등병이 아직 이 노란 딱지도 안 뗀 친구가 상병한테 말을 그렇게 먼저 걸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저희 소울 상병님 저 좀 이상한 얘기 같겠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작업도 지루하겠다. 그래 뭐 해봐라. 재미없으면 죽는다. 이게 재미로 드릴 얘기는 아닌데 네. 혹시 귀신 믿으십니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부대나 예. 있는 귀신 보는 신병이 온 거죠. 저한테도. 그냥 뭐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낮인데도 소나무 숲 사이고 하니까 너무 어둡고 단둘이 작업을 하고 저는 예초기를 메고 있지만 신병은 그냥 낫이랑 갈고리만 들고 있는데 무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빛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놈을 들어가면 중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소울 상병님한테 귀신 2명이 따라다니는 거 아십니까? 그냥 뭐 호기를 부렸죠. 그래서 알아. 아시니까 다행히도 알고 계셨구나. 저 처음 자대 배치 받았을 때부터 소울 상병님한테 귀신이 보였는데 귀신이 2분이 계신데 여자 귀신분하고 남자 귀신분하고 근데 여자 귀신분이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갖고 항상 제가 힐끔힐끔 보다 눈피하고 그랬습니다. 너는 귀신을 봐? 저는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말이 이 친구가 이제 외동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이고 이때 하기 한 1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처음엔 돌아가시고 슬퍼하고 막 이런저런 거 하고 어느 순간 자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는 좀 충격해서 그때 뭐 헤어나오지 못하셔갖고 그냥 방에 누워 계시고 네 어느 날인가부터 소파에 누가 있는 것 같더래요. 소파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느끼고 어느 날은 아파트 현관에서 느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 자다가 이제 새벽에 물을 먹으러 나왔는데 너무 선명하게 아버지가 보이시더래요. 소파에 앉아서 빈 허공을 보다가 이 친구가 나오니까 이 친구 동선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미친 줄 알았대요. 자기가 너무 슬퍼서.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기가 너무 이제 슬퍼서 환상을 보는가 해서 그냥 말을 걸었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거기 계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이제야 내가 보이니? 이제야 내가 보여? 그냥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여요. 아버지. 근데 왜 거기 계세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네 엄마 좀 챙겨. 너만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여기 있다. 이 친구가 그냥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챙길게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신경 못 썼습니다. 챙길게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라질 줄 알았대요. 이 친구는. 늘 계신대요. 지금도 계셨대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항상 보이는 채로 산 거죠. 이 친구는. 근데 그 아버지 말고 다른 귀신은 안 봤는데 이제 저한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자 귀신은 소울 상병님하고 얼굴이 너무 닮았다. 그리고 남자 귀신분은 그 친구는 무속인도 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게 그냥 귀신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분이신데 이렇게 옛날 한복 같은 이제 도포 같은 거를 입고 계신다. 근데 여자 귀신분은 소울 상병님 몸에 들어가고 싶어서 살짝 걸쳐 있는 상태고 할아버지가 그걸 뜯어 말리고 있다. 이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야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작업 마무리하고 가자. 뭐 그런 거 보는 게 뭐 힘들거나 이러면 상담 같은 거는 너네 분대장한테 얘기해서 중대장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보고 내가 보기엔 넌 제정신 아니야. 네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이는 거 이거 할아버지가 소울 병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 그리고 거기서 얘기는 끝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막이 시작되는 거죠. 저한테는. 네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소울 텔러 플렉스 그런 게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람이 평소에는 집안에 어디 물건이 늘 익숙한 곳에 있어도 너무 익숙해지면 몰라요. 그걸. 그렇죠. 없어졌나? 제자리에 있나? 근데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되면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때 제가 그걸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던 귀신들 중에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인식이 되니까 보이는 거죠. 제가 첫날이라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세밀한 거.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첨삭하는 식으로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하게 될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소울텔러님 이게 들어오시는 건 마음인데 나가는 게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거의 그냥 파리지옥 수준이요. 파리지옥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싹 벌리고 있잖아요. 누구든 들어오세요 하면서. 근데 들어오면 맞아요. 가둬버려요. 6개월씩 쉬었다 다시 잡혀오시는 분들. 어차피 해주실 이야기는 많잖아요. 텔러님. 네, 조금 있죠.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텔러라고 정했습니다. 너무 잘 해주셨고요. 오늘 영혼의 이야기
어찌 보면 시들무에선 흔하게 나온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이거는 그쵸, 소울텔러님의 경험이니까 너무나 또 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쯤에 말씀해 주셨던 어린아이들은 귀신을 본다. 하지만 점점 그거를 선택해서 이게 닿는 느낌이다라고 해주시긴 했잖아요. 근데 네네, 공감이 맞아요. 되는 게 애기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진짜 어릴 때 있잖아요. 네네. 몇 개월 막 이렇게 됐을 때 아무도 없는 곳 보면서 웃거나 인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겪었고요, 제 아들이. 제가 그래서 애가 웃길래 그래도 웃겨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손만 타지 않게 이뻐만 해주세요. 애 안 아프게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고 오늘 소울텔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신 고맙습니다.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겪은 거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이 또 오시긴 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소울텔러님께서 해주신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거를 공감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것도 소울텔러님의 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